네, 안녕하십니까. 능동고 2학년 2주차 내신 대비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아무도 없는 교실에서 동영상 강의를 찍으려니 굉장히 어색한데요. 예, 그래서 이제 뭐, 아시죠? 네, 제가 이제 뭔가 학생에게 질문도 많이 하고 그러는데, 질문을 해도 이제 답해줄 사람이 없어서 수업이 약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하지만 또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내신 공부하는 데 있어서 항상 최선을 다해 주시고, 최선을 다해서 이제 좋은 성적 받아서 여러분들 반드시 좋은 대학 가야겠죠. 좋습니다. 오늘 일단 진도 나갈 부분은요, 여러분들 우리 지난 시간까지 시 3개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시 3개 한 부분 저희가 이제 숙제 내준 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숙제 내준 부분 다 하셨죠? 다 하셨을 거라 믿고 일단 그 숙제 내준 부분 검사는 못하지만 일단 문제에 대한 정답, 우리 가장 기본적인 문제들을 담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문제에 대한 정답들을 도출하면서 지난 시간에 배웠던 이 시작품들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고요. 일단은 여러분들의 진도가 그렇죠. 요거 김소월의 산유화라는 작품과 동동이라는 작품을 나갔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책을 좀 점프했죠. 그래서 원래는 흰바람벽이 있어라든가, 이색유장정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쭉 진행돼야 되는데 능동고에서 이제 진도를 좀 점프해서 동동이라는 이제 고전시가 작품을 나왔다고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번째 시간, 아마 첫 번째 시간 마지막에도 될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진도 양에 따라 동동, 오늘 동동 진도 나갈 거니까, 또 동영상 강의 들으시는 분들, 뭐 교재, 그렇죠. 동동은 우리가 추가 자료를 인쇄해서 드릴 거거든요. 근데 이제 동영상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은 추가 자료를 금방 학원에 오기 전까지는 받기가 어려우니까, 집에서 혹시 사전에 주신다면은 프린트로 인쇄해서 제가 링크를 보내드릴 테니까요. 동동 이 수업 자료 프린트 인쇄해서, 그렇죠. 인쇄해서 이 수업의 내용을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아마 1부에서는 지난주 숙제에 대한 문제를 점검하고 제가 좀 추가로 지난주 진도 나왔던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할 부분, 추가로 설명하고 하는 것이랑 2부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동동 자료 링크 받은 거 이제 다운로드 받아서 인쇄해서 들어오셨으면 좋겠어요. 집에 프린트가 없는데요. 그렇다면은 프린트가 없으면은 여러분들 주중에 학원 한번 들리셔가지고 제가 이 공동 자료 이제 인쇄해 놓을 테니까 그거 가져가셔서 2부 강의를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좋습니다. 일단은 지난주에 나갔던 산유화 이거 이제 정식으로 이제 수업 여러분들 시험 범위 진도에 포함되었다니까 한 번만 더 중요한 부분 체크하고 갈게요. 일단은 작품 개발 부분 한번 살펴볼까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했지만 이거 김소월의 시였죠. 김소월의 시의 어떤 가장 큰 특징은 이분은 뭔가 현대의 시, 완벽히 현대의 시를 쓰기 시기보다는 그러니까 옛날 작품, 그렇죠. 민요적, 우리 민족에서 내려온 그 노래, 민요적인 특징이 살아있는 작품을 좀 쓰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현대의 시임에도 불구하고 음보 같은 것들을 끊어읽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뭐 대부분의 자유시들, 대부분의 현대시들은 뭐 음보가 딱딱딱딱 떨어지진 않게 되어 있는데 이 시, 김소월은 그냥 민요적인 시, 민요적인 특징을 가진 시를 쓰시다 보니까 그렇죠. 우리 고전 어떤 박자, 삼음보가 이 시에 녹아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한 번만 더 일단 떠나서 볼게요. 어떻게 끊을 수 있습니까? 산에는 꽃 피네, 꽃이 피네. 갈꽃 여름 없이 꽃이 피네. 그래서 1, 2, 3, 1, 2, 3 이러한 음보의 반복. 지난주에도 하긴 했었죠. 이 음보의 반복 한 번 더 복습해 주시고요. 하나만 더 볼게요. 그렇죠. 전부 다 이 시의 어떤 어미라고 할 수 있는 끝나는 부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뭐하네, 네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요거까지 설명하면 저는 오히려 좀 헷갈릴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한 번은 설명하겠습니다. 뭐하네, 요 이제 어미가 두 가지 뜻으로 쓰일 수 있어요. 하나는 단순한 사실을 서술하는 방식으로 쓰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요. 그렇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해서 감탄하는 어미로 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두 번째 예시 한번 들어볼까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사실에 대한 감탄의 내 어떤 게 들어있을까? 내가 알고 보니 춤을 잘 추네. 이런 의미가 들어있었겠죠. 그래서 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는 감탄의 의미가 들어있다 보니까 이 부분을 이제 영탄적 어조로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내가 쓰였으면 이 부분은 확실히 영탄적 어조가 쓰였다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이 단순한 사실 서술하는 내에서는 감탄의 의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정말 좀 엄격하게 관리하면 이 첫 번째 내를 썼을 때는 영탄이 사용되지 않았다고 봐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지금 여러분들이 학교에서 배운 작품, 그리고 지금 수업하고 있는 이 산유하는 작품에서 그렇지, 꽃이 피네, 꽃이 피네, 꽃이 피네, 피어있네, 요렇게 말하는 사실은 이 단순한 사실을 서술한 거에 가깝나요? 아니면 새롭게 알게 된 사실을 감탄하는 어미에 가깝나요? 네, 1번이 맞습니다. 단순한 사실을 서술한 어미라서 이 내를 가지고 만약에 이제 영탄적 어조를 쓰고 있다 하면은 어미를 말하면 이건 잘못된 서술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뭐뭐하네, 이거 나 영탄적 어조, 영탄적 감탄형 종결어미에서 본 것 같은데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본 것은 2번이에요.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한 감탄. 여기서 쓰인 것은 단순한 사실 서술의 내이기 때문에 영탄적인 의미는 없습니다. 뭐 엄밀하게 제가 찾아가서 이렇게 결론을 내렸지만 선생님, 여러분들의 선생님들 학교에서 이 내를 만약에 이거 영탄적 어조야 라고 보신다면은 그 학교에서 그게 정답이 되겠죠. 이게 좀 내심의 슬픈 점인데 여러분들 일단은 이렇게 알아두시고, 그러게요. 이 수업을 들으시는 여러분들 한 번 정도는 학교 선생님한테 체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꽃이 피네 혹시 영탄적으로 볼 수 있나요? 제가 좀 생각하는 바에 의해서 영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지만, 여기서 영탄이 성립하지 않는 1번의 내라고 보지만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 혹시 2번의 내라고 봐서 영탄이라고 보실 수도 있으니까 이 정도는 한번 체크를 해주셨으면 굉장히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내에 대해서 오히려 헷갈릴 것 같아서 야 이거 영탄 아니야 하고 끝내려다가 혹시 모르니까요. 혹시 모르니까 한번 설명을 한 내용이었어요. 정리하자면 뭐라고요? 내에는 그렇죠. 단순한 사실 서술을 하는 내가 있고, 단순한 사실을 서술하는 어미 내가 있고, 새롭게 알게 된 사실에 대한 감탄의 의미가 들어있는 내가 있다. 두 번째 말하는 내가 영탄, 감탄의 의미가 들어있으니 영탄이 성립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내는 첫 번째 내이기 때문에 어미를 말하면 영탄적 어조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학교 선생님은 혹시 어떻게 가르치실지 다른 의견을 가지실 수 있으니까 이 내에 대해서 체크해보는 거, 요거 정도는 이제 여러분들 한번 선생님한테 체크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그 내에 대해서 제가 한 번 정도 좀 추가 설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서 이 설명을 드렸고요. 네, 나머지 작품에 있는 내용들, 작품 내용만 한 번 더 체크해 볼까요? 일단은 작품의 내용을 체크하기 전에 이 작품의 주제 한번 볼게요. 인생과 자연에서 느끼는 근원적인 고독감을 말하고 있어요. 즉 이 시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고독감입니다. 그럼 여러분 여기 이 시에서 확실하게 고독감이 느껴지는 부분은 어디 있죠? 네, 바로 이연 부분에 있어요. 이연 부분의 내용 볼까요? 산에 1년에서는 산에 꽃이 피는구나 하는 걸 알아냈죠. 근데 두 번째 연에서 어때? 산에 피는 꽃은 저만치 혼자서 피어있네 라고 하고 있죠. 그럼 어때요? 혼자서 피어있다. 이 서술이 굉장히 중요한 거겠죠. 거꾸로 오긴 왔어요. 우리가 이 혼자서라는 걸 보고 주제를 도출하는 게 아니라 이 교과서에서 이 시의 주제를 근원적인 고독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실제 고독을 보여주는 부분은 아니지 하고 거꾸로 한번 왔습니다. 산에서 피는 꽃은 혼자서 피고 있다. 이 부분을 교과서는 어떻게 해석하고 있죠? 존재의 근원적인 고독이 느껴지는 부분이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직접적인 어떤 주제와 관련된 직접적인 주제와 관련된 인생에서 느껴지는 고독, 인생과 자연에서 느껴지는 고독은 바로 이 이연에 들어있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이 가장 중요했고요. 자, 3년으로 한번 넘어가 볼까? 3년에서 어때요? 산에서 우는 작은 새어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이 우는이 맞아요. 단순하게 새가 온다. 그래서 깨꼬 만약에 이 새가 깨꼬리라면 깨꼬 하고 울겠고, 이 새가 적동새라면 적동 하고 울겠죠. 그래서 이 새의 울음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정말 여러분들 크라이, 눈물을 흘리는 울음으로 생각해 보세요. 새가 어떻게 울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새가 어떻게 눈물을 짓고 슬픈 감정으로 울 수 있겠어요. 자, 그럼 어때?
앞에서 고독을 얘기했고 이 고독에 이어지는 부분에서 새가 만약에 슬퍼서 울고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런 어떤 고독 같은 걸 느끼고 새가 슬퍼서 울고 있다라고 고독을 느낀 새가 슬퍼서 울고 있다라고 생각해봅시다. 그러면 사실상 어때요? 인생에서 발견한 고독으로 슬퍼하는 것은 화자인데 새가 우는 것으로 표현했죠. 화자가 느낀 감정인데 새라는 자연물이 느낀 감정으로 표현했어요. 우리 이러한 표현들 뭐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두 번째 줄 감정의 이입이라고 설명하고 있죠. 예, 그래서 우는 작은 새 실제로 우는 거 울고 싶은 것은 화자고 왜 화자가 울고 싶은가? 존재의 고독을 느끼게 되어서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아요. 그래서 산에서 오는 작은 새 이 부분에서 화자의 감정이 이입이 되어 있다. 왜? 첫 번째 줄 고독한 존재의 모습을 형상화한 대상이라 고독에 대한 주제를 느끼고 화자의 감정이 이입돼서 화자가 울고 싶은 건데 새가 온다고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 이 부분을 잘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수미상관은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한 번만 더 얘기하자면 맞아요. 작품을 시작하는 1년과 마지막 년인 4년이 굉장히 유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똑같죠. 그래서 수미상관이 성립하고요. 앞에서는 필이었다면 이제는 진해로 시를 마무리하고 있는 모습. 수미상관 구조를 사용하고 있다. 그래서 특징에 제시되어 있는데 그렇죠. 우리 항상 이걸 생각해보자고 했었죠. 만약에 수미상관, 그렇지. 수미상관 구조라는 표현법을 사용했다면 우리가 항상 같이 공부해야 할 것은 뭐야? 수미상관이라는 표현법을 사용하면서 발생하는 효과까지 생각해봐야겠죠. 보통 수미상관으로 인해 발생하는 효과는 뭐가 있냐면 앞과 뒤가 구조적으로 같다 보니까 안정감을 줄 수 있습니다. 그렇죠.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에서 미안합니다.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에서 우리는 굉장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죠. 어떤 그림이 그렇죠. 어떤 이야기가 앞부분의 이야기가 뒷부분의 이야기가 통일된 공통적인 형식을 띠고 있다면 우리는 거기서 구조적인 안정감을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교과서에서는 수미상관 구조를 사용했다까지만 나왔지만 이 수미상관 구조를 사용함으로써 시에 안정감을 부여하고 있다. 이런 식의 고등학교 문학에서 항상 성지가 이렇게 나온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표현법과 어울리는 효과는 안정감이고요. 뿐만 아니라 이거 역시 반복이므로 똑같은 구조가 반복되는 것이므로 반복으로 인해서 강조의 효과가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수미상관으로 발생할 수 있는 효과는 조금 추가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학교에서 나간 산유화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도 그렇죠 수업을 나갔지만 한 번 더 좀 중요한 내용들 보충해 줬고요. 좋습니다. 이것도 하나만 할까? 네. 그래서 가구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잖아요. 근데 2번 감정의 절제와 관조적 태도. 미안합니다. 이것도 지난 시간에 했었죠. 관조가 뭐라 그랬죠? 한 번 더 복습. 관찰하는 거예요. 관찰에서 끝나면 안 됩니다. 관조가 성립하려면 관찰 플러스 고요가 성립해야 돼요. 그래서 관조라고 부르기 위해서 고요한 마음으로 굉장히 정적인 마음으로 관찰을 해야 되고 이 시에서는 그렇죠. 자기가 발견한 산에 피는 꽃 그리고 그 속에서 발견한 고독 이런 것들을 고독이야 고독 너는 정말 때려 죽일 듯이 밉구나 이런 표현을 쓴 게 아니라 혼자서 피어있네. 산에서 오는 새는 산호라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고요까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관조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감정의 절제와 고요한 관조적, 관찰과 고요가 합쳐진 관조적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이것까지 전부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내용들 한번 봤고요. 그렇죠. 밑에 작품에서도 여러분 좀 추가로 설명할 내용이 있어서 이거 하나만 더 설명할게요. 네, 제가 추가로 좀 설명할 내용은 바로 이 자규입니다. 자규. 우리 이제 교과서에서는 그렇죠. 교과서에선 세 중에 하나다라고 나오고 있는데 자규가 고전 문학에서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자규라고 등장할 수도 있고 우리 속적새라고 등장할 수도 있고요. 두견새라고 등장할 수도 있고 접동새라고 등장을 할 수도 있어요. 소적, 두견, 접동 이러한 이름으로 등장을 하거든요. 생물학적으로는 사실상 소적과 두견이 구분된다라고 하지만
문학에서 자두, 속적, 두견, 적동 하면은 전부 다 같은 새를 말하는 것으로 쓰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새가 나오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자, 이 새가 왜 자꾸 고전 문학에 등장하냐? 왜 Y이 고전 문학에 등장하냐라고 한다면요. 옛날 사람들은 이 새의 울음소리가 슬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때? 야, 그냥 새가 오는 것일 뿐인데 이 새의 울음소리는 굉장히 슬프게 들린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슬픔이나 한의 정서, 그렇죠. 슬픔이나 한의 정서가 표현되는 작품에서 이 자규, 소적, 두견, 적동 이러한 새들이 이러한 새들이라고 하면 안 되지. 다 같은 새를 말하는 거니까 이러한 새가 등장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자규, 슬픔과 한의 정서를 강조할 때 쓰인다. 왜요? 이 울음소리, 옛날 사람들은 이 새의 울음소리가 슬프다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자규라는 이 소재의 어떤 특징 한번 좀 추가 설명을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추가 설명을 하고 싶은 것은 바로 마지막, 그렇죠. 종장에 나오는 어미, 뭐뭐하, 노라입니다. 노라.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만들 수 있는 어조는 뭐가 있죠? 바로 영탄적 어조. 영탄적 어조. 능동고 여러분들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영탄적 표현법 나오면서 제가 한번 쭉 정리해드린 거 기억나실 겁니다. 다 아시죠? 다 아시죠? 하면 안 돼. 한번 정리해봐야 돼. 자, 지금부터 제가 영탄적 어조에 대해서 한 번 더 정리할 겁니다. 예, 뭐 영상을 잠깐 멈추고 영탄적 어조 이런 거 있었지 라고 쭉 떠올리셔도 되니까요. 예, 지금부터 영탄적 어조를 다시 한번 정리해 볼 텐데 여러분 영탄적 어조 기억하는지 잘 한번 테스트 해보시기 바랍니다. 좋습니다. 화면을 잠깐 끄고요. 영탄적 어조 굉장히 성립이 가능하기 쉽습니다. 고전 논문에서 웬만하면 영탄적 어조 한 번씩 등장한다고도 볼 수 있죠. 물론 그렇게 풀다가 문제를 틀리는 경우가 있어요. 실제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확인을 해봐야 됩니다. 자, 영탄적 어조가 어떨 때 성립하죠? 일단은 첫 번째, 여러분들 이거 학교에서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영탄은 그냥 단순히 감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그래서 맞아요. 일단은 감탄의 뜻이 사용되었을 때 영탄적 어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감탄을 표현하는 방법이 한 3가지 정도의 방법이 돼요. 네, 이거 작년에 다 했던 거예요. 기억하시죠? 감탄 어떻게 표현하죠? 감탄을 표현하는 3가지 방법은 뭐죠? 일단은 1번, 감탄형 종결어미를 쓸 수 있지. 감탄형 종결어미가 뭐야? 말 그대로 어미예요. 어미인데 이 내용이 이러한 형태의 종결어미를 쓰면 감탄의 의미가 들어간다. 예시 알고 있는 거 있습니까? 뭐뭐로 구나, 뭐뭐하는 도다, 뭐뭐리라, 이런 것들이 감탄형 종결어미로 들어갔었죠. 그래서 이러한 종결어미가 쓰이면 자연스럽게 감탄의 의미가 들어가고 그러면서 이 표현법은 영탄적 어조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2번, 감탄을 표현하는 또 다른 방법이 뭐예요? 감탄사 쓰면 되죠. 감탄사는요. 예시, EX 들으려면 오, 어즈거 같은 것들이 있죠. 그렇죠. 이런 것들이 이제 감탄사를 썼을 때 감탄의 의미가 만들어지면서 영탄이 성립할 수 있다. 자, 3번째 내용입니다. 또 어떻게 감탄을 표현할 수 있죠? 우리 감탄 부호를 쓰면 되지. 감탄 부호는 뭐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바로 그 느낌표입니다. 즉 느낌표를 썼을 때 우리 감탄의 의미가 생기면서 영탄적으로 성립할 수 있었죠. 자, 여기서 추가로 여기까지만 하면 굉장히 좀 가뿐하지만 실제로 여러분들의 수능 출제기나 평가원에서는 영탄적 어조를 조금 더 넓게 보는 경향이 있어요. 단순히 감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여러분들 배웠었죠? 서리적 표현도 영탄적 어조에 집어넣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왜 그래서 능동고 1학년 2학기 기말고사 때 뭐뭐하랴 이러한 서리적 표현 우리 전부 영탄으로 통일하기로 했었잖아요. 실제로 평가원에서도 서리적 표현을 영탄에 집어넣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하나의 의문을 가질 수 있어요. 영탄은 단순한 감탄 아닌가요? 왜 서리적 표현이 영탄적 어조가 되죠? 여러분 영탄이라는 표현법을 한 번쯤 사전에서 찾아서 이 정의를 확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탄적 어조 한번 사전에서 정의를 확인해 보신 적 있나요? 네, 제가 늘 강조했죠. 국어사전 옆에 끼고 공부해야 국어가 조금 더 그렇죠 객관적이 되고 단단해질 수 있습니다. 자, 영탄이란 말을 여러분들 사전에서 찾아보면은 목소리를 길게 뽑아내면 깊은 정의를 읊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벌써 읽기부터 싫죠. 근데 무슨 뜻이야? 한마디로 영탄적 어조라는 것은 깊은 정의, 깊은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이에요. 목소리를 길게 뽑아내어 깊은 정의, 깊은 감정을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어때요? 서리적 표현. 우리 서리적 표현이라는 것도 어때?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의 표현이 있다고 해볼게요. 이 두 가지의 서술이 있다고 해볼게요. 첫 번째 서술. 살기 싫다. 어때? 우리가 살기 싫은 거 같죠? 두 번째 표현. 내가 어찌 살 수가 있으랴. 이거는 어때요? 정말 깊은 감정으로 살 수 없다는 걸 말하는 거 같죠? 살짝 가스라이팅을 하긴 했는데 맞습니다. 여러분 영탄의 사전적 정의는 깊은 감정을 뽑아내어 표현하는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그냥 단순하게 존결하는 표현보다 서리적인 표현으로 내 감정을 깊이 뽑아내서 영탄적 어조가 성립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평가원 문항에서는 서리적 표현이 나왔을 때 이것을 영탄적 어조로 봅니다. 정말 좀 중요한 것은 그래서 굳이 어떤 벤 다이어그램까지 사실 그릴 수 있는데 모든 영탄적 표현이 서리적 표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서리적 표현은 영탄적 표현이 될 수 있죠. 이런 식으로 벤 다이어그램을 구성을 할 수도 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있죠. 예문도 알려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이 수능에서 서리적 표현을 영탄으로 본 경우가 여러분 혹시 낙화라는 시 알고 있습니까? 낙화, 분분한 낙화. 수능에도 나온 굉장히 유명하신데 이 분분한 낙화라는 시에서 보면은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는 서리적 표현이 나왔는데 거기에서 그 시에서 맞는 선지 중 올바른 선지 중 하나가 영탄적 어조였습니다. 즉 평가원에서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는 그 서리적 표현을 영탄적으로 봤다고 생각할 수 있지. 그럼 중요한 건 뭐예요? 그러면 이 평가원 예문으로 한번 생각해볼까?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아름답다. 가야 할 때가 언제인가를 알고 가는 이의 뒷모습은 얼마나 아름다운가. 어때요? 밑에 표현에서 훨씬 더 영탄적인 느낌이 밑에 표현에서 훨씬 더 깊은 감정을 표현하는 느낌이 나죠. 그래서 이 서리적 표현에서도 평가원에서는 영탄적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자, 3번 마지막이죠? 기억나십니까? 네, 어떤 표현이었어요? 바로 사람이나 사물 같은 대상을 부르는 혹격조사를 사용했습니다. 이때 또 영탄이 성립했었죠. 정확히 평가원, 수동문학에서 어떤 걸 영탄으로 부르냐면 여러분 그래 여기 마침 공부하던 김소월 씨의 초혼이라는 시에서 초혼이라는 시 혹시 아실까 모르겠는데 초혼이라는 시에서 이런 구절이 나와요. 내가 부르다 죽을 이름이여 산산이 부서질 이름이여. 어떻게 표현했죠? 이름이 여라고 표현했지. 자 그럼 잘 봐. 영탄이 되는지 안 되는지 여러분 이것들을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어떤 표현법을 공부할 때 이 표현법이 맞나? 라는 느낌이 드는지 확실하게 보기 위해서 이것이 들어간 표현법과 이것이 들어가지 않은 두 가지의 표현을 놓고 비교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산산이 부서질 이름이여 라는 표현이 있고 그냥 이름이라는 표현이 산산이 부서질 이름 이렇게 명사형으로 끝내는 표현이 있다고 해봅시다. 자, 산산이 부서질 이름이요. 어떨 때 여러분 좀 더 깊은 감정을 뽑아내는 느낌이 들죠? 당연히 뒤에 거죠. 가스라이팅 같은 느낌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사람 사물을 부르는 혹격조사를 사용했을 때 역시 평가원에서는 이 표현을 영탄적 어조로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1, 2, 3번 굉장히 길게 정리해봤지만 여러분 이거 한번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영탄적 표현이 이렇게
영탄적 표현이 성립하는데 이렇게 조건이 좀 다양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굉장히 많은 표현이 영탄적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거 여러분 한번 알아두시고요.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 다시 보던 부분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정확히 여기서 이 시에서 뭐가 쓰였어요? 뭐뭐하 노라가 쓰였지. 이 노라는 정확히 말하자면 감탄형 종결어민은 아니고 감동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어민을 하거든요. 하지만 이것도 여러 문제와 모의고사에서 이 노라라는 어휘도 감탄형 종결어민에 넣고 감탄의 뜻을 나타내도록 영탄적 어조라고 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클리닉에 있던 문제 중에 하나였어요. 질문을 받아가지고 제가 한번 좀 길게 설명해야겠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뭐뭐하 노라 이 부분에서 영탄이 쓰인 거 여러분들 잘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영탄적 어조를 성립하게 하는 세 가지 방법, 크게 보면 세 가지 방법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봤어요. 물론 이것은 이제 평가한 모의고사 기준이고 여러분들의 선생님은 이거 영탄 아닌데 하실 수도 있어요. 내심이 그게 참 슬픈 지적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노라 정도면 아마 영탄적 표현이라고 하실 텐데 제가 또 이제 사람에 따라서 다르게 볼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항상 선생님께 한번 질문해보고 그렇죠. 크로스 체크를 해서 확인해보자. 이런 어떤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드릴 테니까 그 미션을 또 잘 수행하셔서 선생님은 이렇게 보시는구나. 그걸 기준으로 학교 내신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길게 설명했지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어요. 적어줘. 네, 그런 내용의 설명을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 살펴봤고, 이 뒤에 지문들은 제가 지금 듣기로는 흰 바람벽이 있어. 요거는 여러분들 1학년 때 하시라고 이제 진도를 아예 안 배웠다고 들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것은 이것이 시험 범위에는 들어가는데 학교에서 수업을 안 한 건지 아니면 1학년 때 했기 때문에 시험 범위와 학교 수업을 다 빼버린 건지 이게 좀 궁금한 지점이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또 체크하겠지만 여러분들도 그래 이 영상을 보실 여러분들도 이것이 학교에서는 다루지 않았지만 시험 범위인가요? 이런 것들을 이제 한 번쯤 체크해 주셨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흰바람벽이 있어에서도 사실 하나 정도의 설명이 조금 저는 필요하다고 보는데 요거 해봅시다. 여러분 흰바람벽이 있어가 혹시 시험에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거 한 번만 좀 볼게요. 자, 흰바람벽이 있어. 뭐 시의 내용을 수업에 안 하셨다니까 시의 내용을 다 다루는 건 아니고 여기서 또 중요한 표현기법 하나를 좀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작품의 6번째 줄 육행 부분입니다. 자 보세요. 그리고 또 달디가 따끈한 감주나 한 잔 먹고 싶다고 생각하는 네 가지의 외로운 생각이 헤매인다라고 나오고 있죠. 대충 느낌 아셨을 거예요. 달디가 여러분 감각으로 한번 접근해 볼까? 감각은 뭐가 있죠? 감각적이다. 감각은 뭐가 있죠? 시각, 청각, 후각, 미각,触각 이런 감각 있죠. 달디 달다 이거 뭐에 대한 감각이에요? 달디다는 여러분 미각적 심상입니다. 오케이. 따끈하는 무슨 심상이죠? 따끈하다. 그렇죠. 우리가 촉각으로 느낄 수 있는 촉각적 심상이에요. 그럼 어때? 달디단 따끈한 감정. 저 이거 알아요. 미각이 쓰이고 촉각이 쓰였으니 이거 공감각적 심상 아닌가요?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정확히 말하자면 공감각적 심상이 아니게 됩니다. 왜겠어요? 여러분 두 개의 감각이 나왔다고 공감각적 심상이 성립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사실 이 시가 진도를 나갔으면 제가 조금 더 힘줘서 설명을 했겠지만 이 시가 지금 진도를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만 더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이 내용도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시험에 나올 내용이라 한 번쯤은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번에 정리할 내용은 여러분 공감각적 심상입니다. 여러분 숱하게 배우셨을 거예요. 그리고 이거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생각보다 공감각 대충 두 개의 감각이 나오는 건 알고 있는데 그렇죠. 아까 왜 저거는 공감각이 아니라는 거지? 여러분 요거 알아두세요. 공감각적 심상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먼저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은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조건 A와 B 이런 식으로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이 소개돼야 돼요. 그렇죠. 아까 달기당 딱
어떻습니까? 달고 따뜻하다, 밑각, 촉각. 예,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이 쓰였죠. 근데 왜 이거를 공감각적 신상이라고 보기는 어려웠을까? 바로 두 번째 조건을 충족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 집합과 명제 배우셨죠? 이거 O 아니라 AND입니다. 즉 1번, 2번 조건을 다 충족해야 돼요. 2번 내용은 뭐야? 2번 내용은 이렇게 두 가지 이상의 감각이 제시되고 A라는 하나의 감각에서 B라는 감각에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이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이란 뭐죠? 전이란 옮겨간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단순히 다른 두 개의 감각이 제시될 뿐만 아니라 그 감각이 전이되고 있어야만 공감각적 신상이 성립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시로 한번 설명해 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그렇지, 우리나라 수험생들에게 가장 유명한 공감각적 신상에 대한 예시 뭐 있어요? 분수처럼 흩어지는 푸른 종소리가 있지. 잘 봐요, 여러분. 이런 표현이 있을 때 여러분들 이거는 쉽게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푸르다, 이거 어떤 감각입니까? 푸르다는 시각적 감각이죠. 종소리는요, 귀에 들리는 건 당연히 시각적 감각이겠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거에서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은 그렇죠. 이거 시각의 청각하냐, 청각의 시각하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고민하시는데, 여러분들 제가 아까 뭐라고 설명했었죠? 공감각적 심사는 하나의 감각에서 다른 감각으로 전이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러면 이 시각의 청각한지, 청각의 시각한지를 알기 위해서는 전이가 어떤 방향으로 일어나는지 생각해 보시면 돼요. 전이가 어떤 방향으로 일어나는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할 건 이거 무엇을 표현하고 싶은 건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잘 보세요. 이거 종소리가 푸르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푸른 것은 종소리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푸른 것은 종소리이다, 종소리가 푸르다. 당연히 종소리가 푸르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그럼 야, 뭐가 일어난 거야? 종소리라는 청각적 신상을 푸르게 표현하고 싶은 거야. 시각적 신상으로 표현하고 싶은 거야. 그러면은 청각에서 시각으로 감각의 전이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청각의 시각화라고 부르죠. 네. 그러면 무조건 뒤에 있는 게 메인인가요? 그렇진 않아요. 여러분, 푸른 종소리를 만약에 이런 예문으로 바꿔볼게요. 종소리가 푸르다. 자, 이러면 어때? 무조건 뒤에 있는 게 메인인가? 아니죠. 여러분, 푸른 것은 종소리가 아니라 종소리가 푸르다. 즉, 청각적 침상을 시각적 침상으로 전이시켜서 표현하고 싶은 거야. 종소리가 푸르다. 청각적 표현이 푸르다. 시각적 침상으로 전이되고 있죠. 이 전이 방향을 항상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청각의 시각하니, 시각의 청각하니 이런 것들을 잘 맞출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돌아가 봅시다. 제가 이 설명을 이제 여기서 시작했었죠. 달디단 따끈한 감주. 달디단 따끈한 감주는 왜 공감각적 심상으로 보기 어려운가? 잘 봐요. 달고 따끈한 것은 그냥 감주가 가지고 있는 특성입니다. 여기서는 여러분 전이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렇죠. 그냥 감주의 특성은 달고 따뜻한 거예요. 두 개의 감각을 지닌 거지 하나의 감각이 다른 감각으로 전이되는 모습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두 개의 감각이 표현됐는데 전이가 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보통 이런 것을 복합감각이라고 하긴 하거든요. 아주 친선한 시험에서는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이거는 공감각이 아니라 복합감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러한 내용들, 달디단 따끈한 감주, 복합감각인 거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전이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 한번 역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같은 시에 진짜 공감각이 쓰여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한번 우리 볼까? 어떤 부분이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읽은 달디단 따끈한 감주에서 4줄, 5줄 정도 내려가면 나오는 부분, 6줄 내려가면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잘 봐요. 시퍼러 둥둥하니 추운 날이라고 제시되고 있죠. 잘 봐. 시퍼러 둥둥하니 추운 날. 일단 시퍼렇다라니까 여기가 시각일 거야. 추운 날이니까 춥다, 촉각일 거예요.
잘 봐요. 이거는 추운 날이 10% 둥둥하다라는 걸 표현하고 싶어요. 10% 둥둥한 건 추운 날이다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파란 건 추운 날이다야. 아니면 추운 날이 파랗다야. 추운 날이 10%타야. 10%인 건 추운 날이다라는 거야. 당연히 추운 날이 10% 둥둥하다고 이쪽으로 전이가 일어나고 있지. 그러니까 메인다는 뭐예요? 촉각의 시각화로 전이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촉각의 시각화라고 적혀 있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공감각과 복합감각 여러분들 이런 것도 좀 지저분한 내용이긴 하지만 나름 또 문제를 굉장히 좋아하시는 내용이니까 요 흰바람벽이 있어가 여러분들 학교에서 나가지 않았지만 이 부분은 그래도 알아두시면은 앞으로 어떤 문제를 만나셔도 좀 자신감 있게 푸실 수 있는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해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러한 내용 잘 국어에서는 미묘한 걸 잘 정리하셔야 돼요. 미묘한 복합감각과 공감각의 차이 한 번 정도 설명을 해봤습니다. 야, 그럼 응용해볼까? 야, 달기단 따끈한 강주 이거 공감각으로 만들고 싶으면 어떻게 해? 강주가 아니라 강주를 없앤 다음에 달기단 따끈함이라고 표현해볼까? 달기단 따끈함. 그럼 어때? 따끈함이 달달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의가 일어날 수 있어. 오케이? 근데 이거는 전부 다 수식해주는 게 뭐야? 달디단 따끈함이 아니라 달디다는 것은 감주의 성질, 따뜻한 것도 감주의 성질 이렇기 때문에 전이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단순히 두 개의 감각이 쓰인 거다. 그래서 이걸 복합감각이라고 불러요. 네, 아무튼 뭐 시험에 꼭 나왔으면 좋겠네요. 예. 나왔는데 틀리면은 죄송합니다. 뭐 제 잘못이겠죠. 아무튼 흰바람벽이 있어가 안 나온다지만 그래도 여러분 공감각에 대해서는 한 번쯤 정리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우리 흰바람벽이 있어가 아마 진도에 포함될 것 같지 않음에도 굳이 좀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풀어온 숙제 보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시 작품들 한번 복습하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여러분들 나눠드린 워크북 교재 보시면서 수업을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워크북 교재 한번 보자. 어딨지? 네, 죄송합니다. 네, 여기 있네요. 네, 제가 내드린 과제가 13페이지까지 풀어오는 거였죠? 네, 다들 푸셨을 거라 믿습니다. 혹시 안 푸신 분이 있다면, 14페이지까지 푸는 거였네. 혹시 안 푸신 분이 있다면, 꼭 이 영상 멈추고 푼 다음에, 뒷부분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여러분들 다 풀었다는 전제 하에 중요한 문제, 그리고 정답을 구성하는 거, 이런 것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2페이지에 1에서 4번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같이 풀었었죠. 좋습니다. 그러면은 5에서 10번 문제 한번 정답을 구성하는 연습들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자, 3페이지 5에서 10번이에요. 첫 번째, 자 일단 어떤 두 작품이 엮여져 있나요? 여러분들 교과서에 실린 매화 이 작품과 그렇죠. 우리가 열심히 공부한 첫사랑 이 두 작품이 엮여져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5번 문제의 정답 한번 도출해보죠. 5번 문제의 정답은 여러분 1번이었죠. 가와는 모두 자연물에 빗대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자, 가에 등장한 자연물 뭐였습니까? 뭐 눈이라든지 뭐 눈꽃이라든지 봄꽃이라든지 정말 다양한 자연물들이 제시되었어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주제를 이 자연물에 빗대어 어떤 주제를 알 수 있었죠? 바로 첫사랑에서 느껴지는 여러 감정들과 첫사랑이 끝나고 오는 성숙한 사랑 이런 것들을 주제로 우리가 도출할 수 있었죠. 나에서는요. 자, 나에서 저 매화를 만약에 시인으로 본다면 어때요? 그렇지. 실제로는 사람이지만 매화 나무 자신을 나무에 빗대어서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매화나무라는 자연물에 빗대어 그렇죠. 봄이 돌아왔을 때 내 사랑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내가 그리던 그 님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제외할 수 있을 것인가? 화자의 그러한 생각에 관련된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 그래서 전부 다 두 작품의 공통점은 자연물에 빗대어 주제를 드러내고 있다는 1번이 정답이 되었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말씀 한번 드렸겠지만, 제가 항상 교재를 편집할 때 문제 바로 뒤에 정답을 넣다가, 혹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안 풀고 답만 베끼 싫다. 이번에는 문제와 정답을 떨어뜨려 놨거든요. 이 문제를 이제 여러분들 다 풀고 혹시 채점하고 좀 이 영상을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으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가는 소단의 평가 1번 이거 페이지 153페이지에 정답과 해설이 있습니다. 정답과 해설이 153페이지에 있으니까요. 다 푸신 분들은 또 한번 채점을 하고 이 강의를 들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153페이지에 채점이 있다는 거 해설이 있다는 거 알려드렸고요. 우리 풀던 문제 계속해서 진행해 봅시다. 자, 6번 문제 한번 가볼게요. 기억에서 미음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보고 있죠. 여러분 6번 문제의 정답은 2번이었고요. 2번 눈꽃이 녹아서 가지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을 시각적으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때요? 6번 니은 한번 볼까? 니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어디지? 죄송합니다. 남분분 춤을 추고 있는 모습이 아니겠어요? 자, 이거는 눈꽃이 녹아서 떨어지는 모습이 아니죠. 오히려 눈꽃을 피워내려고 지금 노력하는 모습이었잖아요. 피워내려고 노력하는 모습이지 눈꽃이 녹아서 가지 아래로 떨어지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이 정답이었고요. 7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가의 표현상 특징. 표현상 특징은 여러분들 항상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실제로 문제에서 굉장히 출제하기 좋은 부분이기도 하고 여러분들을 오답으로 유도하기 좋은 부분이기도 해요. 7번 문제의 정답은 여러분 4번이었지. 도체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하여 도체 방식으로 시상을 마무리한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설명이었고요. 한 번 정도 우리 확인해볼까? 반복적인 표현으로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그렇죠. 이 작품에서 반복되는 표현들 여러분들 머릿속으로 한번 떠올려 주시고요. 두 번째, 의성어를 활용하여 청각적 심상을 드러내고 있다. 기억나십니까? 싸그락싸그락. 요 부분이 될 수 있고 역설적 표현. 지난주에 신나게 했었죠. 아름다운 상처. 역설적 표현을 통해서 그렇지. 왜 아름다운 상처야? 첫사랑이 가고 성숙한 사랑이 오는 게 마치 아름다운 상처처럼 보인다고 함축적 의미를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있었죠. 그리고 5번 은유 표현을 사용하여 주제를 함축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여기서 여러분 눈꽃이나 돈꽃이 사랑을 은유하는 표현으로도 많이 쓰였었죠. 그래서 은유적인 표현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거 맞았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8번 가의 눈과 나의 춘설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가의 눈과 춘설을 비교한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은 4번이었죠. 그렇죠. 춘설은 눈과 달리 꽃이 피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 자, 가작품에서 눈은요. 눈꽃을 피우기 위해 노력하지 특별히 꽃을 방해하는 성격은 제시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나작품의 춘설은 여러분 어땠어요? 이 작품을 여러분들 그렇죠. 매와 나무를 일단 고정해서 해석해볼까? 매와 나무가 좀 늙은 매와 나무야. 그래서 그렇지. 매와 나무의 부분 등걸에 봄철이 돌아오니 약간 늙은 나무지만 옛날에 꽃 피던 가지에 꽃이 필 것 같아. 근데 뭐가 내린 거예요? 춘설, 방해물, 봄을 시샘하는 눈 이런 것들이 내리자 어때요? 어이구 꽃이 피려다가도 필동 말동 필지 말지 모르겠다 하는 부분이 되었었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춘설은 꽃이 피는 것을 방해하고 있어요. 하지만 눈은 꽃이 피는 것을 방해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에요. 9번 A가 의미하는 바를 함축적으로 의미하는 바를 이어절로 써라. 이어절로 쓰시오라고 되어 있죠. 죄송합니다. A가 함축적으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어절로 써라. A는 뭐였죠? 한 번 된 자리. 한 번 된 자리는 뭐야? 눈꽃이 녹은 자리였잖아요. 눈꽃이라는 첫사랑이 녹은 자리에 피는 성숙한 사람. 그럼 어때? 눈꽃이 피어서 녹았던 자리, 한 번 데인 자리. 이것들은 뭘 표현한다고 할 수 있죠? 바로 첫사랑의 아픔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지. 첫사랑의 아픔. 좋습니다. 10번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0번 보기에서 B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내용을 모두 골라
비유나 묶은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10번에 B. 네, B 뭐라고 써있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라고 하고 있지. 여러분 B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는 뭐예요? 바로 봄꽃이 지고 뭐요? 눈꽃이 지고 피어난 봄꽃입니다. 이 작품에서 중요한 내용이 뭐였죠? 제가 강조했던 내용이 있었잖아요. 눈꽃이랑 봄꽃을 구분해서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고. 여러분 B에서 말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그렇죠. 눈꽃이 녹은 자리에 피어나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는 바로 봄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 봄꽃을 비유적으로 표현한 식구이다. 맞죠? 첫사랑의 실패는 아이고 눈꽃이 녹은 자리지. 한 번 데인 자리에 대한 의미가 되겠지. 비유는 한 번 데인 자리, 눈꽃이 녹은 자리가 됩니다. 디귿은요. 그렇지. 첫사랑, 미숙한 사랑이 끝나고 오는 봄꽃, 성숙한 사랑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죠. 리얼, 눈이 도전을 통해 얻고자 했던 결과물은 봄꽃이 아니라 눈꽃입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 정답은 2번이었고요.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한 회 잘 봤고요. 근데 2회도 숙제였죠? 2회 내용들 한번 체크해 볼까요? 그리고 또 잘 잠시 영상을 멈추고 다 푼 거 한번 채점해 보시죠. 채점해 주려면 해설이 어딘지 알려줘야겠구나. 여러분들 이 작품에서는 이 문제에서는 154페이지 여러분들 워크도 154페이지에 있었습니다. 154페이지에서 이미 찾아서 아마 해답을 내리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154페이지에 있었고요. 자, 이것도 우리 정답 같은 거 좀 빠르게 검증을 해보도록 합시다. 1번,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우리가 본 첫사랑이라는 시였고요. 1번 문제 정답, 여러분 4번이었죠. 4번이 왜 맞아요? 자연현상이 일어나는 시간 순서에 따라. 그렇지. 이거 이 시에서 은근히 중요한 내용이 뭐였죠? 시간 순서에 따라 시상 전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죠. 겨울에 눈꽃 피우려고 눈이 노력하는 모습. 하지만 그 겨울에 눈꽃이 녹고 봄에 봄꽃이 나는 모습. 맞습니다. 이 시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시상이 전개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2번. 시의 표현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고르는 문제였죠. 이번 문제의 정답은 여러분 4번이었죠. 반어적 표현을 활용하여 주제를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다. 쌤 믿지 않는 아름다운 상처. 반어랑 역설 항상 구분하셔야죠. 반어적인 표현이 아니라 역설적인 표현은 하나 있었습니다. 반어랑 역설은 한 번 더 설명 안 해도 되죠? 그래, 찐막으로 한 번 할게요. 야, 너 절대 숙제 해오지 마라. 너 숙제 해오면 뒤져. 이거 반어의 역설이에요. 제가 지금 제 속마음을 반대로 말했어요. 숙제 꼭 해오라는 내심의 의사를 반대로 말했습니까? 아니면 논리적 모순을 일으켰습니까? 반대로 말했죠. 여러분, 그 단어는 내심, 나의 진심과 반대로 말하는 거고요. 반대로 말하니까 반어. 역설은 여러분 논리적으로 모순이 있어야 돼. 아름다운 상처 아픈데 어떻게 아름다워? 근데 이거 과학적으로는 논리적 모순이 아닌데. 그럼 생각해봐요. 근육이 뭐죠? 근육이 근섬유의 상처에서 만드는 근육은 근섬유의 상처에서 만드는 거 아닙니까? 야, 근육은 그럼 아름다운 상처 아니야? 논리적 모순 없지 않나? 그렇지 않나요? 이렇게 생각하면 사실 끝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게 왜 논리적 모순이지? 생각하면 굉장히 화가 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모의고사에서는 확실한 어떤 모순적 표현에서 역설을 내고 있지만 여러분들 내신에서는 학교 선생님이 자 이건 논리적 모순이야 하는 설명이 가장 중요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야? 내신 잘 받으려면 여러분 학교 수업 진짜 열심히 들으셔야 돼요.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시를 보는구나. 내가 일단 시에 대한 해석을 완벽히 알고 있고 저 사람은 저런 식으로 보네. 저 사람이 저런 이론을 도입해야겠다 라고 하면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슬픈 일이죠. 진짜. 교수님들 아무도 수능 못 봤을 텐데. 미안합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왜 내가 걔네들의 생각을 맞춰야 되지? 농담이에요. 꼭 이렇게 말하면 서울대 나온 선생님들이 있어. 값이 날짜. 자, 좋습니다. 3번 문제야. 지금 아무도 없는데 혼자 소리라고 혼자 없는 거 정말 소름 돋습니다. 정말 쉽지 않네요. 다음 주에 꼭 와주세요. 좋습니다. 3번 문제.
이 시에서 보기에 설명에 해당하는 식구를 찾아 4절로 쓰시오. 보기에 내용 뭐죠? 성숙한 사람 또는 첫사람이 아픔을 겪고 난 후 또 다른 정신적 성숙. 첫사람 눈꽃이 지고 봄꽃이 피었어. 그 봄꽃이 뭐야? 정신적 성숙을 의미하는 성숙한 사람이야.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성숙한 사람을 의미하는 봄꽃을 의미하는 시가 써졌는 거예요. 네, 줄말로 쓰면 됩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세가상. 예, 줄말로 써서 미안해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 뭐라고? 눈꽃이 치고 핀 봄꽃. 봄꽃은 뭐라고? 첫사랑이 아픔을 겪고 난 후에 도달한 성숙한 사람, 정신적 성숙. 그래서 이것이 바로 뭐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상처는 봄꽃, 정신적 성숙한 사람 다 의미하는 겁니다. 4번 이 시에서 활용된 운율 형성 방법을 보기에 가마에서 뭐 골라놓을 것은 네, 중요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를 좀 잘 푸셔야 될 것 같고요. 정답은 여러분 3번이었죠. 가라마. 그렇죠. 그러면 이 보기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 운율을 형성하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기의 내용 한번 봅시다. 운율은 다양한 방법으로 형성된다. 그렇죠. 운율을 만드는 다양한 방식이 있지. 하지만 어때? 우리가 하나 배우고 주로 특정 요소가 반복될 때 운율감이 형성될 수밖에 없어요. 예, 제가 예시로 두는 거 있죠. 공부해는 어때요? 두 번째 게 훨씬 더 운율감이 느껴지죠. 아무튼 반복을 한다면 여러분 운율감이 형성될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반복도 정말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반복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한번 보죠. 두 번째 줄. 특정 의문을 반복하는 거. 의문 여러분 1학년 때 다 배우셨죠? 의문이 뭐야? 의문 배웠잖아요. 예, 조성. 오케이. 특정한 의문을 반복하는 의문 반복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번에는 단위가 좀 터지는 거야. 동일하거나 유사한 단어, 시어를 반복하는 단어 반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글자 수 세보니까 글자 수의 조합이 반복돼요. 757호가 반복되거나 44가 반복돼. 이러한 글자 수를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것들, 글자 수를 규칙적으로 반복하는 것들이 바로 음수 반복. 그리고 어때요? 우리 자연스럽게 시를 끊어있는 부분. 우리가 뭐라고 했었죠. 그리고 그 음보는 일정한 호흡의 단위 이렇게 표현되기도 합니다. 일정한 호흡의 단위, 자연스럽게 시를 끊어있는 일정한 호흡의 단위, 음보를 반복하는 것도 있고요. 시를 읽어보니까 막 다 4음보가 쓴 거야. 그렇죠. 그럼 4음보도 반복된다고 볼 수 있지. 음성상징어를 사용하는 부분. 음성상징어, 그렇죠. 이 시에서도 나오죠. 싸그락. 남분분은 제가 한번 세게 체크해봐야 된다고 했었죠. 오케이. 그리고 구절이나 해를 이루는 특정 문장 구조. 그렇죠.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장 구조가 반복되는 경우 문장 구조의 반복뿐만 아니라 다른 모의고사에서는 유사한 통사 구조가 반복된다. 통사 구조의 반복이라고도 많이 표현하죠. 자, 그랬을 때 정답은요. 이 시에서 뭐 찾아볼 수 있어? 일단은 뭐 있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어때요? 일단 싸그락 남원문 이러한 단어들이 반복되는 모습. 그래서 단어 반복 찾을 수 있고 자연스럽게 또 어때? 음성상징어가 반복되는 부분도 찾을 수 있었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 시가 반복되는 거. 그렇죠. 단어 반복과 음성상징어의 반복 두 개를 한 번에 확인했습니다. 예. 그랬을 때 여러분 어떻습니까? 라와 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고 가와 라를 확인할 수 있었고 그렇죠. 여러분 음소 반복이나 음보 반복 이건 좀 빡세요. 솔직히 말하자면 요거는 시조 정도에서는 잘 성립하는데 현대시에서는 이걸 좀 지켜서 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김소월 시인 같은 경우에는 현대시를 쓰지만 그렇죠. 옛날 노래 우리 민족의 전통으로 내려온 노래 민요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음보 반복 같은 것들은 그래도 찾아볼 수 있다. 현대시에서 음보 반복이나 음수 반복을 찾아보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어때요? 음성상징어의 반복. 우리 아까 했었고 문장 구조의 반복, 유사한 통사 구조의 반복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었어? 뭐뭐에 보았겠지. 그렇죠. 이렇게 해보았겠지. 유사한 문장 구조가 반복을 이루고 있는 거. 이 부분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이 부분에서 여러분 4번 문제의 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4문제 말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자, 그러면 다음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5번. 이 시와 보기 시조의 공통점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는 문제죠. 보기의 시 여러분들 아마 잘 아는 시일 것 같아요. 내 것이 몇인가 하니 수석과 성준이라 동산의 달을 모르니 더욱 반갑구나. 자, 벗은 친구죠? 그럼 어때? 여러분 이 시의 제목을 보세요. 오우가 무슨 뜻입니까? 5명의 친구를 노래하는 작품입니다. 자, 그러면 이 시조에서 나오는 5명의 친구는 누구야? 번호 고치면서 읽어볼까? 수석과 물수, 가위석, 물과 가위, 송주, 소나무와 대나무, 그리고 누구 있어요? 동산을 달. 맞습니다. 이 시에서는 이 5가지의 자연물을 자신의 친구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친구가 없는 사람 아니야? 자연물이 친구라니. 예. 5번 같은 경우에는 저도 가끔 친구로 삼았었습니다. 예. 이제 굉장히 외롭고 힘들 때면은 달을 보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물론 농담이에요. 살면 들고 달 보고 얘기하겠어요. 좋습니다. 아무튼 5번 문제의 정답이 여러분 1번이에요. 예. 자연물을 의인하여 표현하였다. 자, 이 시, 즉 여러분 첫사랑에서는 눈이 도전을 한다라는 식으로 의인화가 됐었죠. 이 시에서는 어때요? 예. 여러분 자연물이 어떻게 친구가 되겠어요? 예. 그래서 이 5명의 친구, 이것을 자연물을 의인화했다라고 표현해서 볼 수도 있고 이 두 작품의 공통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죠. 6번. 이 시를 소개할 표제로 가장 적절한 것을 물어보고 있네요. 예, 간단하죠? 한마디로 표제는 전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주제와 관련된 것들을 잘 고르면 굉장히 좋겠죠. 정답은 3번이었습니다. 첫사랑은 아름답고요. 그 첫사랑인 진 자리에 성숙한 사람이 온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죠. 6번 문제 정답은 3번이었고요. 7번 문제, 여기서 미음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었습니다. 4번 한번 볼까요? 리을 뭐였어요? 저황홀.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황홀은 뭐죠? 황홀. What is 황홀? 예. 눈이 도전 끝에 피어낸 눈꽃이었지. 마침내 피어낸 눈꽃의 모습이었지. 그리고 이 눈꽃은 뭐야? 또 첫사랑이지. 마침내 피어낸 첫사랑을 황홀하다고 은유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죠. 4번 문제는 뭐라고 설명했습니까? 역경을 지금 아까 표현한 봄꽃 아니라 눈꽃이죠. 여러분 이 시에서 항상 눈꽃과 봄꽃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8번 A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첫사랑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을 고르시오. A 구절이 뭐였습니까? A 구절 바람 한 자락 불면 휙 날아갈 사람, 후 불면 날아간대. 야, 그게 안정적입니까? 아니죠. 굉장히 불안전하고 위태롭다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요. 예. 여러분들 1등급을 받았는데 바람 한 번 불면 날아갈 1등급. 예, 안전해 보입니까? 위태로워 보입니까? 굉장히 위태로워 보이죠. 물론 현실에서는 예, 바람 한 번 불면 날아갈 1등급이든 예, 단단한 1등급이든 일단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는 거지? 예. 9번 문제 한번 가보도록 하죠. 우리 또 교과서에 실렸던 작품이었죠. 자, 정답은 뭡니까? 9번 문제의 정답은 여러분 4번입니다. 이 시조의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거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는 시어가 사용되었다. 자, 일단 뭐 있었어요? 매화. 매화는 정말 매화나무일 수도 있지만 이 시조의 작가가 누구다? 매화라는 기생이기 때문에 매화는 사람이 될 수 있지. 이 시를 쓴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매화의 등걸에 봄철이 돌아오니 등걸은 이제 나무가 살짝 잘리고 남은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정말 나무의 어떤 일부분일 수도 있지만 이걸 만약에 사람으로 본다면 매화의 늙은 신체라고 볼 수 있겠지. 매화의 늙은 신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나 더 있어요. 춘설은 뭐예요? 이 시를 나무로 본다면 이 춘설은 정말 봄에 내리는 눈. 봄에 눈 내리면 피던 꽃들이 쏙 들어가죠. 그래서 정말 눈일 수도 있지만 2번. 이 시를 만약에 매화를 만약에 기생인 사람으로 보면 이 춘설은 누구였죠?
라이벌 기생, 사랑의 방해물이었지. 그래서 방해물, 사랑의 방해물, 라이벌 기생, 다른 기생이 될 수 있었지. 좋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정도의 어떤 두 가지 이상의 의미를 함축하는 시어가 사용된 부분 확인해 봤고요. 그래서 9번 문제 정답 4번이었고 10번 문제 보겠습니다. 10번 이슈조에 대한 감상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골라. 정답은요 2번이었습니다. 피엄직도 하다마는에서는 억압적인 시대적 상황에 체념한 화자의 태도가 드러나는 것 같아. 자, 피엄직도 하다마는은 왜 나왔어요? 아, 필 것 같은데 필 것 같은데 추설이라는 방해물 때문에 필지 말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부분이잖아. 그러면 필 것 같은데 뭔가 방해를 받아서 안 될 것 같다라는 표현이지. 근데 방해하는 추설이 뭡니까? 방해하는 추설은 정말 봄에 내리는 늘릴 수도 있고 라이벌 기생이라고 할 수도 있었잖아요. 근데 이 문제에서는 방해하는 추설을 지금 뭘로 보고 있어? 방해하는 추설을 뭘로 보고 있습니까? 억압적인 시대 상황. 뭐 시대 상황, 예를 들어서 뭐 독재 정치 때문에, 혹은 일제 강점기 때문에, 그렇죠. 꽃이 안 피는 겁니까? 그렇지도 않죠. 억압적인 시대 상황과 관련이 없었습니다. 10번 문제 정답은 2번이었고요. 좋습니다. 네. 그리고 선운수랑 평가도 여러분들 수업 시간에 그렇게 뭔가 다르지 않겠지만 여러분들 이것도 복습용으로는 꼭 문제를 좀 풀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요거 문제 풀어보려고 그렇죠. 중요한 내용 생각하면서 다듬다 보면은 여러분들 복습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답, 뒤에 있는 정답, 뒤에 정답 부분에 정답이 있으니까 이것도 정답 페이지 알려드려야지. 그렇죠. 선운수령 평가의 정답은요. 그렇지. 이 부분이구나. 네, 여러분 155페이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155페이지에 있는 내용 보고 정답 한 번씩 꼭 작성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부분. 빙그레 연극은 시험 범위가 아니라서 패스했고요. 쉽게 쓰여진 시. 자, 여러분 이 쪽지 시험도 솔직히 말하면 똥개 훈련이죠. 우리가 고등학생 시기나 되어서 이런 빙상 체육이 해야겠어요? 해야 됩니다. 내신은 여러분 좀 그래요. 내신은 반복하듯 암기하는 게 중요하니까 이런 거 되게 좀 애들이나 하는 거지라는 생각을 안 하지 마시고 이것도 역시 여러분 다 좀 답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거 하면서 내용 복습하고 중요한 내용 복습할 수 있는 거예요. 요것은 답이 어디 들어있나 이것도 좀 알려드려야겠죠. 요 쉽게 쓰여진 시의 답은 여러분 150 그렇죠. 156페이지에 답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꼭 풀어보고 나서 한번 맞춰보도록 하십시오. 좋습니다. 그럼 이제 객관식 문제로 넘어갔는데 그렇죠. 우리 또 빙그레 영역은 출제가 안 됐죠. 그래서 쉽게 쓰여진 시 이 문제들 좀 문제들이 담겨있는 여러분 소단원 평가 2회 여기까지가 저희 숙제 범위였죠. 이 부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에서 3번은 빙그레 영역이니까 일단 패스해보고요. 4에서 8번 문제, 4에서 8번 문제 여러분 워크북 13페이지 4에서 8번 문제 한번 볼게요. 자, 기억하시죠 여러분? 쉽게 쓰여진 시 우리 동주영의 작품이었잖아요. 4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물어보고 있습니다. 이 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한번 볼까요? 구체적인 청자를 설정하여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이 시에서 구체적인 청자 있었어요? 누구야 하고 뭐 이 사람이 들어라 하는 거 있었습니까? 없었죠. 구체적인 청자 없었어요. 2번 대립적 이미지의 시로 주제를 형상하고 있다. 그렇지. 이 시의 어떤 굉장히 큰 특징이었죠. 대립적 이미지의 시어. 여러분 기억납니까? 일단은 부정적이고 암울한 시대형 시를 나타내는 시어가 밤빛, 어둠 같은 게 있었죠. 그리고 이에 대비되는 긍정적 시어에 뭐가 있었어요? 다가올 아침, 그리고 등불을 밝혀서 어둠
이좀 거의 지겹게 문제로 나오고 있죠. 예, 그래서 뭔가 이런 시험 문제들은 여러분들 당연히 좀 맞출 수 있도록 예, 복습을 좀 철저히 하셨으면 좋겠고요. 좋습니다. 그럼 5번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5번 문제 한번 봅시다. 5번 문제. 이 시의 화자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좋습니다. 정답은 여러분 1번이었죠? 화자는 현실 속에서 권태로움을 느끼고 있다? 권태로움은 아니에요. 예. 여러분 권태라는 것은 뭡니까? 권태기. 예. 권태기 어디 보셨나요? 미안합니다. 갑자기 훅 치고 들어와서 미안해요. 권태기를 느끼려면 일단 연애를 해봐야 되잖아. 예. 이걸 보면 여러분들은 알고 하셨을 수도 있지. 죄송해요. 근데 보통 권태기 그래 잠깐 또 확산시키죠. 보통 권태기라는 게 2년, 3년 지나갈 때 온답니다. 예, 인간의 또 어떤 사랑에 대한 호르몬이 그때 이제 좀 끝나서 이제 저 상대가 어때? 권태기라는 건 뭐야? 저 상대는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 굉장히 저 사람이 지루하고 굉장히 지겨운 느낌인 거예요. 지루하고 지겨워. 이런 것들이 이제 권태로움과 어울리는 감정 아니겠습니까? 자 근데 어때요? 이희호 화자가 권태로움 지겹다 말도 되는데 일제시대 지겹다 이게 싫어서 지겹다가 아니라 일제시대가 너무 심심해서 지루하다 일제시대가 지겹다 이런 거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권태로움을 느끼고 있는 거 아니었습니다. 단순히 부정적인 감정이라고 다 될 거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물론 이희호 화자는 현실 속에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고 있지만 권태로움이라는 감정과는 조금 거리를 둘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순서도 한번 볼까? 화자는 자신의 상황을 고백처럼 호소하고 있어요. 그렇지. 고백이라는 건 뭡니까? 자신의 안에 있는 얘기를 진솔하게 꺼내는 게 고백 아니겠어요? 그러한 얘기들. 나는 왜 이러는 것일까? 그런 어떤 고백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화자는 명상적, 그렇지. 명상적 태도라는 게 여러분 좀 굉장히 거슬려 들을 수 있어. 여러분 명상이라는 뭐죠? 명상이란 앉아서 가만히 생각해 보는 거죠. 예. 여기에 명상적 태도가 어딨나요? 생각해보면 그렇죠. 이 생각을 명상이라고 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물론 흔한 선지는 아니었습니다. 흔한 선지는 아니었지만 명상적 태도도 성립 가능한 느낌이야 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명상적 태도 3번 이것도 맞고요. 반추는 뭐야? 생활을 반추하고 있다. 반추는 돌이켜서 드러낸다는 뜻이 있거든요. 그럼 자신이 살아온 삶을 돌이켜서 한번 들여내보고 있습니다. 4번 화자는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반성하는 태도를 드러내고 있다. 그렇죠. 윤동주는 반성과 성찰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사람이고 이거 중요한 거다. 자 지난 수업 시간에도 한번 얘기했겠지만 여러분 반성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의미를 넓게 보셔야 됩니다. 왜요? 여러분은 반성하면 반성문부터 떠올리거든요. 진짜 슬픈 얘기인데 여러분들이 스스로에 대한 반성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반성문밖에 없어서 그래서 여러분들 반성하면 뭔가 잘못을 하고 잘못을 뉘우쳐야만 반성 아닙니까? 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들 반성을 사전에서 찾아보시면은 그렇죠. 돌이킬 반자에 살필 성자거든요. 그래서 반성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보시면은 자신에게 부족함이나 아쉬운 점이 있었는지 돌아보는 것도 여러분 반성입니다. 뭐라고요? 저 잘못했어요. 살려주세요. 이것만 반성이 아니야. 내가 뭔가 부족함이 있었나? 이러한 것들, 내가 뭔가 좀 아쉬움이 있었나? 이러한 것들을 돌이켜서 생각해 본다면 그것도 역시 여러분 반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반성이라는 키워드가 나오면은 많이 이거 잘못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늘 강조드리는 말이지만 항상 국어사전과 함께 공부해 주시면 좋겠고 반성이라는 단어의 뜻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저 잘못했어요 죽여주세요가 아닙니다. 저 죄를 저질렀어요 잘못했어요만 반성이 아닙니다. 여러분 반성을 넓게 보세요. 좋습니다. 왜 이렇게 이거 길게 하고 있지? 5번 선 듣고 있습니다. 화자는 두 자의 대립을 통해 화해를 통해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되어 있죠. 두 자 나왔었죠. 그리고 두 자 화해 이루어졌었죠. 악수 손을 내밀어서 그리고 어때요? 다가올 반드시 올 아침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죠. 정답 틀린 부분이 없습니다. 자 6번 문제. 이 시에 나타나는 두 자의 화해이자 내적 갈등의 해소를 드러내는 시구를 찾아 쓰시면 너무 쉽죠? 바로 최초의 악수가 됩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여러분. 잘 생각해봐.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속이 좁은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어때?
친구랑 싸우면 먼저 화해를 하지 못했어요. 예, 굉장히 저 자신의 어떤 억울함이나 제가 나한테 잘못했어 이런 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먼 미래 화해를 해서 또 잘 지낼 수도 있잖아요. 이런 걸 잘 못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먼저 손을 내밀 수 있다는 건 뭐야? 훨씬 더 어떤 높은 차원에 있고 훨씬 더 여유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때? 제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은 그렇죠. 이 최초의 악수에 손을 내미는 거 바로 이 시에서 이상적인 자아라고 부를 수 있는 내면의 자아가 손을 내밀었었지. 예, 그래서 그러한 상황까지 이 최초의 악수를 보면은 두 자아가 있는데 누가 손을 내밀었었지? 이상적으로 보이는 내면의 자아가 손을 내밀었다. 이런 것까지 여러분 신경 쓰셔야 됩니다. 7번 보기를 바탕으로 이식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었죠. 아니 너무 쉽잖아. 예. 무시하는 거 아니지만 이 문제 진짜 너무 쉽잖아. 늙은 것은 심란하지. 마음 위로해주면 늙은 교수의 강의를 맨날 들으러 가겠지 진짜. 예. 근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예. 뭐라고 하고 있죠? 늙은 교수의 강의를 들으러 간다는 것도 이 화자를 친절하게 만드는 이 화자에게 현타를 느끼게 만드는 요소예요. 이거 한번 설명드렸잖아요. 이 화자 일본적인 진짜 필요한 지금 뭐겠어요? 이 억압적인 시대에 저항할 수 있거나 이 억압적인 시대를 극복할 수 있는 지식이 필요하겠지. 근데 뭐 유학 가서 배우는 게 뭐가 있냐? 네, 그런 쓸모없는 지식이겠죠. 그러니까 늙은 교수의 강의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얘기지만 학교 다닐 때 제가 이 표현을 진짜 좋아했어요. 네, 그래가지고 그렇잖아요. 여러분 인문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깊은 학문이에요. 제가 인문학부 나왔었거든요. 예, 아무튼 인문학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되게 깊어 보이지만 어쩔 때는 정말 쓸모없어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이 시를 인용해서 오늘도 대학 노트를 끼고 이것 때문에 항상 노트라고 읽었어.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이 구절을 진짜 많이 썼었습니다. 예. 아무튼 옛날 생각이 났어요. 나를 위로해주는 존재면 이상해집니다. 자, 정답 봤었고요. 8번 문제 한번 봅시다. 기억에서 미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정답 2번이었죠. 시인으로서 시를 쓰지 못하는 화자의 무력감을 엿볼 수 있다. 정반대예요. 시를 쓰지 못하고 있습니까? 아니요. 시가 너무 잘 써줘서 불만인 시예요, 이 시는. 왜 시가 잘 써지는 게 불만이죠? 세상 살기 이렇게 힘든데 내가 진짜 하고 싶은 것은 시대에 대한 저항과 극복인데 나는 그것을 하지 못한 채로 그냥 시나 쓰고 있잖아. 근데 심지어 젠장 시가 잘 쓰이네. 그렇죠. 이 시는 그런 내용이에요. 시를 쓰지 못하는 무력감에 대한 내용이 아닙니다. 시대가 이런데 시가 너무 잘 써져서 빡치는 내용입니다. 좋아요. 9번에서 10번 그거 다 끝났어요. 좋습니다. 9번 문제 한번 보죠. 보기를 바탕으로 가와 나를 읽은 독자의 반응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을 찾는 문제네요. 자, 일단 보기 내용 한번 봅시다. 독자는 문학작품을 통해 인간과 세계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얻을 수 있으며 삶의 의미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 독자는 문학작품을 통해 미처 알지 못했던 사실을 발견하기도 하고 자신은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할지 진지한 생각을 해보게 된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그렇게 강조한 내용은 아니겠지만 사실 이 교과의 목표가 뭐야? 문학의 기능을 익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섞여서 나오니까 문학의 기능 제발 패스하지 말고 한 번 정도는 읽어보시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잘 봐. 인간과 세계를 이해한다는 문학의 기능이 뭐였어요? 인지적 기능이었잖아. 무언가를 새로 알게 된다고. 더 이해 폭이 넓어진다고. 삶의 의미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는 문학의 기능은 뭐였어요? 윤리적 기능이었잖아. 윤리가 뭐야? 무엇이 도덕적인지, 무엇이 우리에게 올바른지 이런 것들을 설명해 주잖아요. 그럼 올바른 삶이란 무엇인가? 삶의 의미, 가치 있는 삶은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찾아보는 게 여러분 문학의 윤리적 기능이에요. 그리고 미적 기능도 있었는데 미적 기능은 빠졌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과 학교에서 아마 중요히 다루시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바로 그냥 작품 설명해 줬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 교과서를 만드는 사람의 어떤 목적을 보면은 이 교과 단원을 왜 만들었다?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문학의 기능을 익히기 위해 만들었으니까 자연스럽게 이런 문제들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자, 9번 문제의 정답은 여러분 문제 정답은 5번이었어요. 아쉽게도 빙그레 영역과 관련된 문제라서 5번 여러분 한번 해설을 읽어보시고요. 저 빙그레 영역 시험범위에서 빠진지 모르고 열심히 풀었네요.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생각해보자.
부담을 느끼지 않는 선물을 하겠다는 게 이 수필의 주제인가? 뭐가 주제예요? 부담을 느끼냐? 이게 한 번만 볼까? 야, 이게 신곡도 아닌 거 왜 하겠지? 야, 이거 한번 생각해보세요. 잘 봐. 이거에 대한 근거 어디 나왔어? 이 사람은 처음에 생각, 작품에 여러분 처음 부분을 보면 어때요? 얘는 어떤 선물을 받고 싶대? 먹고 나서 사라지는 초콜릿, 시들어버리는 꽃, 다 써버릴 수 있는 연필, 즉 남지 않는 것들, 간직해야 한다는 부담을 갖지 않아도 된다는 것들, 간직해야 된다는 부담을 갖지도 않은 그런 선물이 나는 좋다라고 했었어요. 자, 근데 이거 긍정적인 모습으로 평가합니까? 나는 쉽게 없어지는 선물이 좋아. 네가 준 선물이 나한테 계속 남아있으면 굉장히 부담스러울 것 같다. 야, 이거 어때? 깊은 관계를 맺기 싫다는 어떤 굉장히 좀 비인간적인 모습 아니에요? 네. 난 네가 선물 주면 부담스러워. 네가 선물 주는 거 우리 집에 남아있으면 부담스러워. 개슬프네 갑자기. 중요한 건 이게 아니고. 자, 아무튼 부담스럽지 않은, 그렇죠. 오래 남지 않아서 부담스럽지 않은 화자의 모습, 부담스럽지 않은 작가의 모습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 스스로. 그 시절에 나는 여렸어. 아니, 정확히 생각해보면 여림뿐만이 아니라 여름에 대한 불만이 있었어. 야, 그럼 이게 좋은 모습이라는 거야? 아니죠. 여림내가 여림에 대한 불만을 표현하기 위해서 선물의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없어지는 선물 받았으면 마음이 불편하지 않으니까 좋아 라고 말하는 굉장히 어리고 여린 생각인 거지. 자, 이 생각은 부정적인 생각입니다. 나는 여렸어. 여림에 대한 불만이었어.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뭐 부담스럽지 않은 선물을 받는 게 좋다고 써있잖아요. 아니요. 부담스럽지 않은 선물을 받는 게 좋다고 한 자신을 여리고 그 여림에 대한 불만이라고 어떻게 보면 평가 절하하고 있다니까요. 그러면 이 작품에서 빙그레 영역에서 진짜 중요한 선물은 뭐야? 마지막 줄 보면 알 수 있지. 무엇이 되어도 상관없다. 부담이건 부담스럽지 않건 남건 안 남건 그렇죠. 결국에 선물을 하나 하는 순간에 우리가 서로를 기억하고 의미가 있게 된다면 어떤 선물이든 상관없다는 게 이 작품의 주제지. 부담스럽지 않은 선물 주세요. 이게 주제가 아니에요. 부담스럽지 않은 선물 주세요는 뭐라고? 굉장히 어리고 열었던 화자에 대한 비판적인 표현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좋습니다. 왜 빙그레 영역을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했냐? I'm sorry. 10번 마지막 문제죠. 정답은 여러분 1번이었습니다. 1번 부모님의 돈으로 공부하자는 것에 대한 자괴감이 드러난다. 자, 이거 자괴감 맞습니까? 부모님의 사랑과 정성을 표현하는 것이지 자신의 자괴감을 표현하고 정성을 표현하고 싶은 것이 자신의 자괴감을 표현하고 싶은 구조는 아니었어요. 근데 정말 슬프게도 저는 자괴감을 표현할 때 저 구조를 쓰긴 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아까 제가 뭐라고 그랬었죠? 대학 비싼 학비, 우리 집 가난해서 학비도 더럽게 부모님이 힘들게 내줬단 말이야. 근데 그때요. 그런데도 늙은 교수의 강의가 들어간다 하면서 이제 항상 야구적으로 얘기한 거야. 부모님의 땀내 사랑의 포근이 담긴 학비 봉투를 받아서 내가 대학에서 이딴 거나 배우고 있어야 되나? 왜 대학에서 그러니까 안 배우고 노니까 성적 개판이야. 그럴 때마다 어때? 자괴감이 들고 그 자괴감이 들 때마다 땀내와 사랑의 포근이 담긴 학비 봉투라고 했었는데요. 저는 그렇게 썼지만 단순히 문제 그렇죠. 이 작품의 출제자는 이 부분은 자괴감의 표현이 아니라 부모님이 가지고 있는 사랑과 정성에 대한 표현이라고 설명해주고 있는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 살펴봤고요. 숙제 문제 푸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네요. 오늘은 조금 길게 했지만 아무튼 여러분들께 좀 숙제를 여러분들 스스로 좀 검사하고 질문을 받아서 조금 어려운 문제 위주로 다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아직 진도 나간 부분이 없으니까 조금은 정답들의 내용을 꼼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 그렇죠. 2부에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렇죠. 여러분들 학교에서 진도 나갔다가 공동으로 진도를 나갈 텐데 공동에 대한 여러분들 수업하면서 볼 수 있는 자료는 링크로 일단 드리겠습니다. 링크도 드릴 테니까 그 링크를 다운받아서 보시던가 아니면 주중에 학원 오셔서 제가 그렇죠. 한번 뽑아놓을 테니까 그거 챙겨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아요.